마르크 샤갈은 23세가 되던 1910년 파리로 이주했고 1911년과 1912년엔 유럽의 화단에 그의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 야수파의 마티스를 비롯한 고갱 쉐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며 순수 색깔을 사용하여 표현적이고 균형 잡힌 구도의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세잔을 비롯한 입체파 화가들은 가시적 대상물 속에 감추어진 본질적 형태를 원근법적 시각으로 조화롭게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벨로루신과 유대인 혈통의 샤갈은 꿈과 시각, 전설을 통해 전혀 새로운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이런 환상적 분위기는 프랑스의 풍부한 지성에 세계 강렬함과 힘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형식의 회화로 탈바꿈되어 나타나는 거죠. 특히 화가 들로내는 샤갈의 채색 방법에 대단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의 색채는 러시아 민간 설화의 인물들이 살아있는 듯 광채를 발합니다. 그의 채색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했던 프랑스 화가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술인들을 감동시킨 것은 다른 무엇보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지식 세계로의 확장이죠. 샤갈은 꿈의 이미지, 기억, 환상들이 실제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설과 신화 속 소재까지도 중요시했죠. 1887년 7월 7일 유대인 지역인 비프테스크에서 태어난 샤갈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서 일을 도왔던 독실한 유대인으로 후일 샤갈의 기억 속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이한 형상으로 남습니다. 샤갈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유대교 모친상으로 작은 키에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서 9남매를 뭉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뇌물까지 주어가며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거주지역 통제로 움직임이 어려웠을 당시엔 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서인 척까지 해야 했죠. 외부 세계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년기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렸고 이 방면에서 대가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몇몇 작품들을 보면 틀에 박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림들이죠. 결혼식에서 보이는 몇몇의 무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농부의 얼굴은 섬세함과 함께 아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간 서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이미지가 넘쳐 흐릅니다. 1905년 봄, 샤갈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페테르부르크 공립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1908년과 1910년 사이에 그려진 앉아있는 빨간 누드입니다. 샤갈은 이 그림을 그렸던 1908년 가을부터 1910년 봄까지 유명한 레옹 박스트 예술학교에 머물렀습니다. 비테프스크 방문을 계기로 그는 예술의 호흡을 체험합니다. 박스트는 파리지엔의 회화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1907년 작품 소파에 앉아있는 소녀입니다. 샤갈의 주작품은 초상화와 인물과의 구도입니다. 고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퐁타벤파의 서정적 자연주의와 폴 모더슨 베커의 초상화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동생의 초상화 또는 아주 개인적인 초상화들이 그 예죠. 1910년 작품 탄생은 현실과 가장 가까운 그림입니다. 금빛 불빛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유대 남자와 빨간 침대에서 해산하고 있는 여인과 산파를 볼 수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환상적인 불빛의 밤의 정막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비칩니다. 렘브란트식의 가정적인 장면과 유사하죠. 1910년 작품 모델입니다.
샤갈은 1910년 박스트 예술학교에서 파리로 이주한 디아길레프를 만나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의 후원자가 미력하나마 그를 돕자 화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으로 그의 발길은 파리로 향합니다. 1910년 작품 꽃다발을 든 여인입니다. 1910년 늦은 여름 파리에 들어선 샤갈은 그 분위기와 색깔에 매료됩니다. 러시아 친구의 도움으로 앵바스티메니에 비어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얼마 안 있어 1912년 초엔 벌집이란 뜻을 가진 라루쉬의 스튜디오로 옮기게 되죠. 1914년 봄, 베를린과 러시아에서의 본격적 작품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1909년과 1910년 작품 붓을 든 자화상입니다. 샤갈은 막 화가로서 발을 디딘 20세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이탈리아의 네덜란드 학교 박물관 그림처럼 자화상에는 넓은 외곽선이 표면의 장식과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레를 쓴 곱슬머리의 예술가는 붓과 팔레트를 마치 전시에 나가는 칼을 쥔 군인처럼 쥐고 있죠. 인물은 순수하게 개성화되어 이론적으로 무장된 태도로서 관객을 약간은 거만하고 의심스럽게 바라보지만 어두운 그림자로 채색된 딱딱하고 형식적인 얼굴을 제외하면 밝은 부분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윤곽에서 눈에 띄는 하얀색 칼라와 장식으로 치장된 출연화로 빛을 압도하는 뛰어난 장식 변화를 제외하면 이 그림은 단지 곱슬머리 청년과 그림 도구뿐입니다. 1910년 램프가 있는 정물화입니다. 이 정물화는 파리 화가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림입니다. 화려한 색깔과 표면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데 화가는 환각에 의한 원근법이 아닌 장식적인 색깔 배합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즘의 모든 색깔을 사용합니다. 맑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통해 갈색에 인접하는 음색은 어두운 곳으로부터 나오는 파란색에 반응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밝은 곳에 쓰인 빨강은 녹색에 의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가장 뛰어난 점은 기름 램프로 이 소재의 사용은 저녁에 모인 가족들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1911년 나의 사랑하는 여인에게입니다. 환상으로의 침범과 같은 정말 뛰어나면서도 기이한 그림입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림을 들여다보면 뒤죽박죽된 팔다리와 부서진 도구들이 장면을 채웁니다. 소의 머리를 가진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기대고 있으며 침을 뱉으며 다리를 휘두르고 있는 여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소의 머리 위쪽에는 트럼본 끝의 원형과 비슷한 모양의 남자 귀가 보이고 왼쪽 아랫부분에는 깜짝 놀란 듯한 여인의 종아리가, 그 오른쪽에는 램프의 파편이 보입니다. 1911년 작품 주정뱅이입니다. 이 작품은 샤갈이 파리의 개인 살롱에 전시한 작품입니다. 고무 수채 화법으로 그려진 테이블 옆의 이 형상은 샤갈이 시리즈에서 계속 사용하는 소재죠. 유화로 다시 그려진 이 작품은 일화 속에 나온 듯한 소재들이 줄을 차지합니다. 내부 쪽의 벽, 창문과 손은 큼직큼직한 장사방형 모양의 추상적 표면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소재 목록에 있는 몇몇의 양식화된 품목들이 단순하게 평평히 놓여 있으나 각 대상의 뚜렷한 개성을 잊진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장식은 원근법으로 잘 표현되어졌습니다. 공간 건축적으로 경미한 동요와 장식적으로 정리된 이 대상들은 흐르는 듯 신비한 색깔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체 캔버스 위를 밝게 합니다. 1911년과 1912년 작품 나와 마을입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친밀하게 느껴지는 이 손은 동물이 아닌 농촌의 재산이나 어머니의 여성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화려한 꽃다발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채우고 있는 부가적인 소재를 보죠. 전형적인 러시아 마을을 간략하게 표현한 둥근 지붕과 그곳을 목사가 은밀하게 엿보고 있으며 긴 낯을 쥔 농부가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손짓을 하며 길을 알려주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몇몇 집들과 함께 거꾸로 서 있는 그녀가 이 꿈과 같은 그림의 이상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 그림의 시적인 부분을 상징하고 있죠. 소의 머리가 보이는 투명한 부분에서는 여인이 앉아 소의 젖을 짜고 있네요. 수수께끼 같은 이 구성 요소들은 율동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그림 전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1911년과 1912년 작품인 러시아, 암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입니다. 그림에 펼쳐져 있는 장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작새 무늬 옷을 입은 인물은 마치 신의 심부름꾼으로 보이며 환상적으로 옅게 표현된 젖을 짜는 이들은 마을의 지붕 위에서 조용히 송아지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빨간색 소와 함께 신비한 천국과 같은 세계로 급히 가고 있는 듯합니다. 성스러운 유대인 1911-1912년 유대인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마치 눈썰매를 타는 것 같군요. 유대인 모자 위의 러시안식 교회는 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뒤집어진 그림이죠. 1914년의 베를린 전시회에서 이 그림은 거꾸로 걸렸었습니다. 샤갈은 이 뜻밖의 나타난 천사의 모습에 감탄해 이 바뀜을 허락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이런 전환은 자주 나타납니다. 아폴리네르에게 보내는 경의. 그는 시인 아폴리네르가 방문한 다음 1913년 이 작품을 그에게 헌사했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중앙에 반드시 크게 서 있는 한 쌍의 커플은 창세기에서 따온 아담과 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 이야기의 상징입니다. 시인 마쟁 1911년, 1912년 시인 마쟁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 역시 라류시에 살았는데 가끔씩 지나가며 들르곤 했죠. 그가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샤갈이 그린 것입니다. 환하게 두드러진 이마는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군요. 우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의 무릎에 있는 책이 그가 시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작품은 시인 또는 세시반입니다. 샤갈이 이 그림에서 의도했던 것은 시인에 의해 잘 나타나 있죠. 시인을 크게 그려 정확하게 구도를 잡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을 만들려는 시인의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벼락이 치는 듯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시인은 상상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새벽 3시 30분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 꿈의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1912년 작품 골고다입니다. 틀에 박힌 이미지들과 달리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신비로운 그림의 세계를 통해 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우 선명하면서도 구도가 뛰어난 이 작품은 모든 것들이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데 모든 기적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전설과 신화 또는 동화로 변화합니다. 1912년 작품 술 마시는 군인들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에 있는 작은 마을의 따뜻함이 느껴지며 단편적인 현실의 기억을 표현한 작품들 중 제일 처음으로 그린 것입니다.
검을 든 제복의 군인이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술집에 앉아 있습니다. 곱슬거리는 콧수염과 붉게 상기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군인 특유의 손동작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요구를 하고 있네요. 탁자를 내리치며 잔을 새로 가져오라며 흥분한 나머지 모자가 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노을이 탁자 위에 놓인 주전자에 비춰져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치 귓가에 들리는 듯하군요.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당찬 인생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샤갈은 이렇게 마을의 영웅들과 연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912년과 1913년 작품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전형적인 기억을 표현한 작품으로 샤갈의 많은 인물화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올린 켜는 사람은 러시아인과 유대인의 축제 문화에서 중심적인 인물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과 사, 그리고 결혼식에 항상 등장합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외로운 유대인은 눈이 쌓인 땅거미가 깔리는 눈 덮인 러시아 마을과 함께 거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집 지붕 위에 서서 리듬에 맞춰 발장단을 구르는 모습이 마치 지구와 같은 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은 모든 게 자신의 세상인 듯하군요. 새들로 가득한 동화 속 세상에 활짝 핀 벚꽃나무는 시적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세상의 작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바이올린 연주자를 마치 신인 양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풍경의 뒤로 검게 보이는 교회와 집들은 이곳이 마을임을 나타내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 눈 내린 마을이 완숙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영혼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저곳에 보이는 발자국들이 마치 운명의 여정을 떠나는 듯 배회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이 창문을 통해 보이며 어둡고 검은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옅은 파란색 땅 위로는 황금색의 어린이가 보입니다. 샤갈 자신도 이 그림을 소중히 여길 정도였죠. 독일의 표현주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에 띈 샤갈의 작품들은 1914년 여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1913년 9월 베를린의 첫 전시회에서 발표한 새 작품이 바로 내 약혼녀에게, 골고다, 러시아, 암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입니다. 1914년 6월 슈트름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선보이고 샤갈은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전시회로 샤갈은 유명해지죠. 이 전시회를 통해 화가로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의 작품에는 러시아의 시각적인 힘과 프랑스의 합리주의, 독일의 낭만주의 간의 지적 긴장이 표현됩니다. 베를린 전시회는 그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파리를 떠나자 고향과 약혼녀 벨라가 그리워졌죠. 1914년 작품 축제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유대교 축일인 초막절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 한 유대인이 교회 계단 앞에 서 있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또 다른 작은 자신이 있습니다. 1914년 6월 중순 비텝스크에 도착한 샤갈은 전쟁으로 인해 파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샤갈은 부모님 집에 머물다가 1915년 여름 벨라와 결혼합니다. 1914년 작품 녹색의 유대인입니다. 1914년 샤갈은 비텝스크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형적인 비텝스크의 인물 형상들을 많이 떠올렸었는데 이제 실제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날 녹색 얼굴빛의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 유대인은 슬루스크에서 온 신부님이었습니다. 영감을 받은 샤갈은 털썩 주저앉아 있는 온화한 표정의 노인을 황금색 수염과 녹색이 가득한 얼굴로 그려냈습니다. 이 노인은 마치 벤치에 앉아 있는 듯하며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 돌담에 기대어 있습니다. 노인이 쓰고 있는 모자로 시대를 읽을 수 있죠. 빛바랜 자켓은 노인의 고립된 현실을 나타냅니다. 무릎 위에 놓여 휴식 중인 두 손이 있고 금빛 손은 명상에 잠긴 얼굴에 연결됩니다. 네 손가락뿐인 흰 손은 마치 끌로 새긴 문자의 세계를 표시하는 듯합니다. 모두 현실주의로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뛰어난 상징성은 현실의 투명성을 의도하는 듯합니다. 1915년 9월, 샤갈은 강제로 페트로그라드에서 살게 됩니다. 샤갈은 군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주하여 전시경제국 사무원으로 일하게 되죠. 1917년 여름에는 비텝스크로 2달간의 휴가를 떠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풍경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1917년 작품 파란 집입니다. 앞부분에는 러시아의 낡은 통나무 집이 좁은 강도 위에 비스듬히 서 있고 빨간 벽돌이 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비탈진 언덕 한가운데에 강으로 가는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비텝스크의 한가운데에 강 절벽 위에 있는 중세시대 석조 건물들이 강물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수도원 지붕들이 회색 하늘에 비쳐 마치 거대한 왕관처럼 보이는군요. 통나무집은 밝은 파란색으로 채색되어 다른 색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선명한 색을 많이 사용하여 밝은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 1917년 작품 산책입니다. 1917년과 1918년에 제작된 겨울입니다. 샤갈은 그 유명한 회화적 구성을 완성합니다.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활기찬 인생에 대한 태도와 신나는 자유의 느낌, 낙천주의로 넘쳐납니다. 1917년 10월 혁명 후 비텝스크로 돌아간 샤갈은 문화부의 담당관으로 지명되죠. 그는 미술부를 조직해 말레비치를 초청하지만 의견 충돌이 일곤 했습니다. 1920년 5월 문화부 담당관을 그만두고 러시아로 가서 국립유대극장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1920년 작품 구도 원 염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린 작품으로 단순한 기하학적 구도이며 옅고 짙은 파란색의 두 원이 서로 맞붙어 하얀 막대 위에 걸쳐 있습니다. 마치 하얀 상자 위에 지렛대에서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자주 벌어졌던 예술 논쟁에 피곤해진 샤갈은 파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1922년 봄 파리에 도착합니다. 리투아니아에 잠시 체류한 샤갈은 곧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샤갈은 베를린에 머문 1년 동안 가난에 시달렸죠. 남겨둔 그림들이 팔리긴 했지만 점점 높아져가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샤갈은 유명해집니다. 프랑스에서 편집장 볼라르가 샤갈에게 책의 사파를 부탁합니다. 1923년 9월 파리로 돌아왔으며 오자마자 고골리의 죽은 혼의 사파를 맡게 됩니다. 2년의 짧은 시간 동안 시리즈로 107개나 되는 훌륭한 애칭을 만듭니다. 1925년 작품 물구유입니다. 구도는 확실히 1912년의 고무수채화의 복사 형태입니다. 동화 속의 작은 새가 한쪽에 있고 농노 여인의 몸을 구부린 동작이 풍부하게 담겨 있죠. 익살스럽게 생긴 믿음이 안 가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파리에서 가장 뚜렷했던 점은 샤갈이 프랑스 시골을 다시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로부터 라퐁테느의 우화집의 사파를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농노의 삶, 앞배경에서 보이는 활기찬 파란 제복의 프랑스 농노의 생활과 한쪽엔 러시아인이 조랑말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곡선을 따라 그려진 풍경과 하늘이 평범한 수직의 위치와 상관없이 분리되어 또 다른 그림인 듯 보입니다. 멋진 시골 생활의 이야기와 함께 서커스가 그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 역시 볼라르가 서커스 풍경들의 그림들을 위임하면서 그에게 미친 영향이기도 하였습니다. 1927년 여공마사. 전혀 말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마치 살아있는 골동 조각상을 모방한 듯이 정숙한 포즈의 비너스는 백마 위에 누드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공마사 1931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주 색깔의 분홍색 자수 드레스에 빨간색의 부채를 들고 있는 오한 여공마사는 백마 위에 놓인 화려한 자수 문양의 천위에 앉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백마는 꽃으로 장식된 바이올린을 물고 있습니다. 여인은 녹색 벨벳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 안겨 있습니다. 이 당시는 샤갈에게 행복하고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샤갈은 벌써 이 당시 사회에 책임이 있는 저명 있는 화가로서 처음으로 파리의 화려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그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924년 이미 상당히 클래식한 자세와 우아함이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 여공마사와 고개사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1931년부터는 장면의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힘들어졌죠. 독일 나치 체제 하에 유대인 학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샤갈로 하여금 보다 더 깊고 심각한 그림을 추구하게 합니다. 새 소재들이 좀 더 확정된 새로운 개념과 때를 같이하여 맞아들어갔습니다. 이 그림은 성서의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역시 볼라르의 제안이었죠. 그는 샤갈에게 본격적으로 성서를 다룬 애칭을 만들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즉각 작업에 들어갔으며 심지어 1931년 봄 2년 동안 팔레스타인 여행까지 떠납니다. 이 시기에도 사랑하는 연인들, 꽃, 서커스 장면의 소재들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샤갈의 스타일은 섬세했지만 경건하였습니다. 1939년의 한여름밤의 꿈을 1931년 여공마사와 비교하면 이런 경향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39년의 작품에서는 눈에 역력한 자제심과 어떤 우수를 볼 수 있습니다. 1934년 여름에는 스페인 여행을 통해 벨라스케스, 고야, 엘 그레코를 공부합니다. 1937년 그는 베니스 화가들의 그림 앞에서 이태리에 머문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1937년의 혁명에서 정점에 달하고 거대한 캔버스에 잔혹한 스페인 내전을 담으면서 그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많은 구성들 중에 1938년의 하얀 십자가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반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중심의 하얀 바닥의 빛과 함께 거대하게 매달린 십자가상이 구세주가 아닌 유대인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역에 재앙의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밀려드는 군대가 언덕을 타고 마을의 집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아우성치는 여자들로 꽉 찬 배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는 침입자가 성전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율법이 담긴 상자를 꺼내려 하고 의식 기구들은 땅에 내팽겨 쳐집니다. 앞 배경에는 율법서가 연기에 쌓여 타고 있습니다. 녹색 옷의 유대인이 비탄에 빠져 급히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손에 율법서를 쥐고 있는 유대인이 기막힌 표정으로 성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무력한 노인이 빈 공간으로 걷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의 앞가슴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지만 후에 이를 지워버립니다. 1940년 봄, 샤갈은 프로방스로 이주합니다. 첫 이주는 프랑스로부터의 강제 이주였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떠나기 싫었지만 그의 상황은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었죠. 1941년 4월, 벨라와 모든 그림들을 가지고 마르세유를 여행하며 리스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합니다. 1923년 6월, 독일군이 러시아를 향해 행진한 다음 날 미국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의 그림들 중엔 하얀 십자가상과 한여름밤의 꿈이 있었습니다. 시각적 구도와 마치 신화에서의 한 장면과도 같은 화려한 테피스트리의 색채들입니다. 샤갈의 오랜 특징인 사랑의 도상학적 상징은 세 개의 촛불과 함께 신랑 신부를 두려움으로 꽉 끌어안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이 세속적인 지상의 영역은 촛불 세 개에 의해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1942년 봄, 러시아 안무가 레오나르 마신이 멕시코에서 올려질 발레 아레코를 위한 무대 의상의 디자인을 의뢰하자 8월 그는 멕시코 시티로 향합니다. (1943년의) 고개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낸 성명서나 마찬가지죠. 연금술법 우화가 나오는 그림들의 첫 번째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듯 과장되어 뻗어진 오른팔에는 유행진한 오랜 시계가 매달려 있는데 시간의 통로를 향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1944년 9월 2일, 샤갈의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수호자였던 아내 벨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한 달 동안이나 그는 일할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는 1937년 한동안 쓰지 않았던 커다란 구성으로 이루어진 공마단 사람들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벨라가 감성의 여신으로 나옵니다. 1945년 작품 결혼식 촛불입니다. 이 작품을 둘로 나누어 보면 결혼식 촛불들은 벨라를 축하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겐 천사가 기억의 수정구슬을 전하고 있습니다. 샤갈은 이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1923년에 시작해 수년 동안 잊고 있었던 천사의 추락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천사의 추락이야말로 미국에서 거둔 가장 뛰어난 수작입니다. 운명적인 경험의 시대와는 우화적인 관계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시간에 대한 공포와 믿음, 필요와 갈망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형상들을 통하여 관객은 그 당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로운 형상에 탈출하고 있는 유대인은 개개인의 운명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며 뒷배경으로는 비테프스크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추락하는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완전한 순수의 여행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역사적 시대의 상징인 시계가 있습니다. 그림의 구도는 아직 미정착된 채 분산되어 샤갈의 자유분방한 면을 보여주죠. 드디어 1947년 성공적으로 완성합니다. 벨라가 죽기 얼마 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 두 사람은 파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1946년 5월, 샤갈은 몇 달 동안 파리에 체제한 다음해 가을 파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갖게 됩니다. 1947년 작품 가죽을 벗긴 소입니다. 천사의 추락에서 보이고 있는 기념비적인 면과 우화성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그가 숨기고 있던 의도가 우화적 시간으로서의 그림으로 실현됩니다.
도살당한 거대한 소의 모습이 밤의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1948년 8월 샤갈은 완전히 프랑스에 돌아와 정착합니다. 얼마 동안 파리 근교의 오르주발에 살았으나 이듬해 겨울 니스 근교의 생장 카프페라로 옮깁니다. 1950년에는 베니스로 옮겨 봄에는 자신의 집이 생깁니다. 샤갈은 이제서야 정착합니다. 프랑스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1951년 이스라엘을 재방문합니다. 1952년과 1954년 사이 가끔 몇 주씩 그리스나 이태리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과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작품 활동은 미디의 평화로운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그는 1940년 숨을 거둔 볼라르의 후임이면서 출판업자이자 편집장이었던 테리아드와 중요한 연락을 취하면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연속 사파물 성서를 착수 출간합니다. 1948년에는 죽은 영혼이, 1952년에는 우화집이, 1957년엔 성서가 출간됩니다. 이러한 애칭들은 1952년과 1956년 사이에 창조됩니다. 1952년 테리아드 역시 고대의 낭만적인 전원 시 다프네와 클로에의 사파를 요청하는데 이는 거의 알려진 바 없는 그리스의 고전 시인 롱고스에 의해 3세기 중반에 쓰여진 것입니다. 서정적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에서 괴테까지 영감을 주었으며 유럽 문학 세계에서의 마지막 영향입니다. 1910년 플로렌스에서 첫 다프네와 클로에의 완성된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마르크 샤갈의 레스보스 섬이 배경인 목가적 이야기의 사파는 그리스에서의 직접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샤갈의 석판화는 지중해의 목양신과 에로스 신, 기억 속을 맴돌던 유대인 민간 설화가 공존하며 에덴 동산의 뛰어난 색채와 풍부함은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샤갈이 존재하는 것이죠. 바바의 초상화로 인해 개인적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52년 발렌티나 바바 브로드스키와의 결혼이죠.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둘은 그리스로 여행을 하고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제작된 농가는 한편의 전원 시입니다. 거대한 황소가 러시아 농가를 뒷배경으로 들판을 가로지르고 그 옆엔 강한 인상의 농노 여인이 먹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민첩한 수탉은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활짝 피어 빛나고 있는 작은 나무는 마치 황소와 대결하는 듯하군요. 이러한 모든 장면이 모두 조화롭게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풍부하고 섬세한 유머를 느끼죠. 이태리에서 머문 처음 1년 동안 이 유명한 화가는 자신의 영역을 새로운 기술들로 확장시킵니다. 1950년에는 도예를 접하죠. 도예 스튜디오는 베니스에서는 흔했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 새로운 기술로 바빠지고 새로운 색채로의 실험을 추구합니다. 1957년 작품 한밤의 광대입니다. 이 그림은 서커스 사람들과 예술가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도기의 밝음의 장으로부터 벗어나 빛나는 예술가의 업적이 불분명하게 전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의 작품 10개판을 받는 모세입니다. 샤갈은 산책을 하면서 발견한 언덕 위 폐허가 된 갈보리 성당을 성서적인 메시지가 담긴 벽화 등을 통해 다시 경건한 장소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제작된 다윗 왕입니다. 1957년 그는 정말 뛰어난 4작품을 제작하는데
이들은 벨라를 기념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1971년과 1972년이 되어서야 니스시는 새 건물을 세우고 성서적인 메시지의 그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1967년 작품 달 세계입니다. 샤갈에겐 좀 새로운 정무와 달 세계가 그림 전반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1967년 생폴 근처의 아주 조용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1967년 작품 파란색의 얼굴입니다. 이 서정적인 그림은 화가로서 조심스러운 암시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주제 없이 작가는 다양한 시적 창조 활동의 장으로 색채와 조화된 배경을 제시합니다. 1968년 작품 대형 서커스는 일련의 서커스 그림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죠. 기본적인 색채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율동적 패턴의 곡선들과 주변 환경은 신비스럽게도 엄숙합니다. 1968년 작품 부활절입니다. 일은 넘쳐났습니다. 공공 건물에서 그가 할 일은 이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극장의 휴게실을 위한 서커스화와 극장 벽화를 시작으로 파리 오페라 극장의 천장화에서 절정에 달았죠. 벽화를 제작하면서 그는 다른 기술들과 접하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빛과 색, 표면의 관계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정확히 드러났죠. 그래서 샤갈은 자연스럽게 이 작업들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1950년 즈음엔 50여 개의 작품을 만들었죠. 어떤 것들은 대규모였습니다. 사부와 근교 아시교회의 작은 창문은 매우 섬세하죠. 이 형태는 메츠 대성당의 두 창문으로 연결됩니다. 계속하여 랭스 성당의 창문, 뉴욕의 유엔 빌딩, 마양스의 생테티엔 성당들의 작업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959년 6월에 그는 정말 중요한 위임을 맡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대학의 의료센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가능한 바로 수락했죠. 샤갈은 단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2개의 대형 창문을 마치게 됩니다. 1962년 초 이 작품들은 봉헌됩니다. 1967년과 1968년에 제작된 오디세이의 메시지입니다. 1967년 1월 니스 대학의 법대학장은 벽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샤갈은 바로 수락을 하고 모자이크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오디세이의 주제를 바탕으로 그는 지중해의 영혼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음악가 1968년 1968년은 세계 예술가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때입니다. 다양한 색채를 시도하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샤갈은 이 작업에 대해 색들이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짜여졌다고 했죠. 1968년 포로스의 태양. 샤갈 후기 작품 중 매우 독특한 예술적 시도로 거침없이 쓰여진 기하학적 구성들 속에 균형적이면서도 각 색이 가지는 자부심의 조화를 발단으로 작업되어졌습니다. 1972년에서 1984년까지 시카고 내셔널 뱅크의 모자이크를 작업합니다. 그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태리, 이스라엘 등지를 여행합니다. 샤갈은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지역, 다른 종교의 작업에 참여하는 그를 아무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1975년 작품 추락하는 여공마사. 1977년 작품 오르페우스의 전설입니다. 1983년 작품 붉은 연인입니다. 샤갈은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화가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예술의 중심에 있었던 시적 중요성을 뛰어넘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던 초현실주의가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을 무렵 은유의 회화적 사용을 창시하였던 샤갈은 97세를 일기로 1985년 3월 28일 숨을 거둡니다.